정말로 오랜만에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이 사람. 그런데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요. 담담하고 의연해 보였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아픔을 딛고 성폭행 폭로 후 처음으로 외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오전 인천공항의 모습인데요. 지금 심석희 선수의 모습을 보면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로 지금 얼굴을 좀 가리고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네네. 표정은 좀 다소 긴장한 듯 했지만 네. 담담한 표정으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아하. 다음 달 1일 열리는 쇼트트랙 월드컵 5차 대회 출전을 위해서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독일 드레스덴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아, 독일에서 열려요? 그렇습니다. 아하. 5차 대회에 이어서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 6차 대회도 연이어 출전할 예정인데 저기 보시면 묵묵하게 뒤에서 힘이 돼주던 팬들도 아하. 공항을 찾아와서 응원을 했다고 합니다. 아, 아마 아까 카메라 드신 분들도 아마 팬분들이 나오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공항에. 아하. 그런데 뭐 이렇게 인천공항에 직접 찾아와 주신 분도 있지만 네. 또 뒤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팬들도 있어서 그런지 아하. 저렇게 선수, 뭐 대표팀 전체가 힘을 다시 내고 네. 이렇게 출국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얼마나 뭐 말해 뭐합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말 뭐 훌훌 털었다는 표현은 너무 이르고요. 지금은 정말로 또 선수로서 이 대회 출전하기 위해서 각오를 다부지게 다지고 독일에서 열리는 이 쇼트트랙 월드컵 5차 대회, 세계 제5차 월드컵 대회에 출전하려고 어제 출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까이에서 이 심석희 선수를 지켜봤던 코칭 스태프는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수들 컨디션은 한 70, 8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우리 대표 선수들 모두가 하나로 굉장히 웃으면서 밝게 운동을 준비했고요. 외부의 어떤 내용들과는 다르게 선수들이 굉장히 소통도 잘하고 대화도 잘하고 그다음에 훈련 외에 다른 부분은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잘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도 잘 이겨내고 있고 또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들도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사실 지금 보면 오윤성 교수님, 이 송경택 감독도 정말 뭐랄까요? 언론 앞에서 이렇게 이 심석희 선수의 심경을 대변해서 인터뷰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로 주변 선수들도 똘똘 뭉쳐서 이 지금의 어떤 위기 그리고 이런 상황을 좀 극복해보자 그런 각오가 좀 뭉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의연하게 그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 국민들이나 팬들에게 보여주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어차피 이 조재범 전 코치 같은 경우는 그 문제는 그 문제고 네. 이 심석희 선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본인의 어떤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갱신을 해가지고 앞으로 더 커 나가야 될 그런 선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고 그런 큰 일을 겪었는데 저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또 왜냐하면 그 친구들하고 같이 웃는 모습들도 보였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 심석희 선수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떤 저런 어려움이 왔을 때 본인 스스로가 그걸 견딜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준비라든가 그런 단련이 된 선수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 가서 더 좋은 그 성적을 올리고 귀국을 하게 된다면 본인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좀 더 지혜롭게 극복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 출국길에요 보면은 앞서 뭐 이 대표팀의 막내가 이렇게 옷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이 익살스러운 행동하는 모습을 심석희 선수가 이제 바라보면서 이 현장에 있던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검은색 마스크는 썼습니다만 거기서 약간 웃는 모습도 보였대요. 그러니까 애써 긴장된 이 분위기를 좀 풀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희영 교수님, 뭐 모자를 눌러 쓰고 검은색 마스크를 하는 것은 이제 자기의 어떤 그 표정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지금 보면요 출국길에
머플러, 이 녹색 머플러, 초록색 머플러가 좀 눈에 띄어요. 네. 네. 심석희 선수가 평소에 좋아하는 색깔이 초록색이다라고 그래요? 이제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나 봐요. 근데 문제는 저 머플러가 심석희 선수가 자기 사비를 들여서 산 게 아니라 어허. 김정숙 여사가 친필 편지와 함께 그 위로의 편지와 함께 행정관을 통해서 심석희 선수에게 선물로 보내준 목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영부인 입장에서는 네.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가 평창올림픽 때도 우리나라에서 열리다 보니까 얼마나 대통령 내에도 가서 응원도 그랬었죠. 했었고 여러 일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 당시에 심석희 선수는 여러 상처를 아는 채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운동을 하고 경기에 임했던 것 그랬네요.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가슴이 아팠을 수도 있고 물론 지금 현재 폭행 사건이나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아직은 그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이긴 합니다만 스포츠계 전체에 만연해 있는 폭력 사건과 성폭력 피해 이런 것들이 이제 미투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그때 전하지 못했던 위로를 한꺼번에 아마 담아서 이번 경기에도 흔들림 없이 실력을 마음껏 보여줘라라는 이런 위로 차원에서 김정숙 여사가 저렇게 선물과 또 네. 친필 편지를 보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기 보면 저 이제 녹색 저 머플러가 김정숙 여사께서 보내주신 거고 저 이제 언뜻 보면 상장처럼 보이는 게 저게 김정숙 여사의 편지인가 봐요. 오윤성 교수님 편지 내용이 뭐였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요. 네, 핵심적인 거는 이제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지금 이제 김정수 여사가 이 심석희 선수를 본 것이 2번이라 그럽니다. 지금 이제 편지에 의하면 일단 그 2017년 전국 체전에서 성화에 점화를 하던 그 당당한 모습이 그 기억이 난다. 그리고 이제 그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제 거기에서 사실 그 쇼트트랙 경기를 하다가 넘어졌지 않습니까? 네.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난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도 사실은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선수촌을 방문했을 때 사실 네. 심석희 선수가 어떻게 보면 선수들 중에서도 대표인데 그때 그 현지를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정들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네.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에서 네. 아마 조재범 전 코치 측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그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은 좌우간 이제 영부인이 직접 이 그 심석희 선수를 네. 이 초록색 목도리를 골라준 것은 이 네. 초록이라고 하는 것이 봄이 지나고 나면 이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겨울을 딛고 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네. 한 것 같은데요. 예, 좌우간 지금 심석희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용기 백배한 것 같습니다. 저 초록색이 단순히 심석희 선수가 좋아하는 색깔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최명기 원장님 이 색깔에 이런 의미도 담겨 있네요. 저는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색깔에 이런 의미 담겨 있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심리치료 기법 중에 하나 이제 색채치료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선호하는 어떤 색깔이 어떤 본인의 마음을 갖다 일정 부분 이제 반영하기도 하고요. 아하. 예를 들어서 실제로 굉장히 우울하신 환자분들을 보면은 그림을 그리면 검은색이나 회색이나 무채색을 사용하게 되지 네.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그런 어떤 밝은 원색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초록은 보통 이제 치유를 상징하는 색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초록색을 선호하는 마음에도 들어가지만 반대로 본인이 치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반영하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심석희 선수가 빠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꼭 특정 색으로 바뀐다 그래서 마음이 바뀐 건 아니지만 좀 더 다양한 색을 좋아할 수 있게끔 마음이 빨리 회복되고 그러네요. 바뀌었으면 하는 정말 생각을 좋은 해봅니다. 그러면 홍수민 아나운서, 그러면 심석희 선수는 영부인께서 그냥 나 출국할 때 나 머플러 이렇게 하고 나왔으니까 알아서 보시겠지 이런 거예요 혹시? 그렇지 않고요. 출국할 때 심석희 선수도 자필로 답장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요. 역시 예의 바르네요. 네. 네, 그 자필 답장 편지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네. 알려드리면요. 운동선수 이전에 심석희라는 한 사람으로서 네. 한 여자로서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네. 오랜 시간 견뎌왔던 저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네. 보듬어 주시는 마음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네. 아직은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방향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사실 이제 폭행건은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건은 뭐 2심 재판 진행 중입니다만 지금 그리고 성폭행이 추가 폭로한 것은 이제 경찰이 꼼꼼하게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석희 선수 입장에서는
그런 걸 다 신경 쓰면서 선수로서 컨디션 관리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게 일반인이 자신의 어떤 그 성범죄의 어떤 피해 그거를 밝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심석희 선수는 게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정말 저는 큰 용기를 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그 피해를 다 얘기를 한 이후에 다행히 지금 심석희 선수에 대한 분위기가 모든 국민들이 어떤 2차 피해는 별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보이고요.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많이 응원을 하고 있고 또 심석희 선수 고향에서는 아예 현수막까지 붙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그래요? 응원을 해주겠다 이러기도 했고 지금 영부인께서 이런 목도리를 선물해 줬지만 이 목도리 하나가 심석희 선수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게 지금 또 다른 제2의 심석희 선수들, 또 다른 그러네. 성폭력 피해를 받고 있는 숨어있는 그 피해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와 용기를 그러네요. 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심석희 선수 정말로 의연하고 담담하게 이 출국한 모습, 이 좋은 성적, 꼭 성적 지상주의는 아니고요.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뉴스파이터가요. 이게 현대판 장발장 사건이라 그럴까요? 이게 마트에 있는 빵집에서 이런 일이 생겼답니다. 장희영 교수님. 대형 마트 안에 이제 빵집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죠. 보실 네네. 겁니다. 네. 이 빵집에서 빵을 훔친 40대 여성이 붙잡혔는데 어허. 문제는 이게 한 번 절도를 하다 붙잡힌 게 아니라 10여 차례에 걸쳐서 금액도 상당합니다. 아이고, 저런. 250여만 원어치의 빵을 절도 훔친 그 상습적으로 훔친 거죠. 그러니까 상습 절도인 빵을 거죠. 절도 250만 원이면 진짜 많이 훔친 상당히 거죠, 많은 진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케이크 당연히 고가의 케이크가 들어 있었을 거고요. 일반 아하. 빵보다는 도너츠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가격이 나가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네. 10여 차례에 걸쳐 250만 원 상당의 이제 빵을 훔쳤는데 네. 이제 수법으로는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예약한 빵을 좀 찾아가겠다. 그럼 뭐 그 주인 경우도 있지만 뭐 점원이나 뭐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는 예약한 빵인 줄 알고 주는 경우들도 있고 또 마트 계산대를 통과할 때는 이 여성만의 또 비법을 가지고 네. 또 유유하게 그 마트 계산대를 통과하고 이런 수법으로 250만 원어치 빵을 훔쳤습니다. 아하. 마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규모가 있는 마트면은 안에 빵집이 또 규모 있는 빵집이 있잖아요. 제과점이요. 거기에 가서 마치 예약한 것처럼 버젓이 케이크, 고가의 케이크와 빵을 들고 나왔다는데 그런데 마트에는 다 계산대 분들이 이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도 유유히 빠져나왔대요. 나 저기서 아까 계산했어요. 라고 그런 방식으로 빠져나왔다는데 오윤성 교수님 이거 진짜로 어떻게 치밀하게 준비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물론 뭐 본인이 그 한 번도 아니고 지금 한 10여 차례 거기 가서 250만 원어치 정도의 빵을 절도를 했다라고 네. 한다면 이건 상당히 일단 그 상습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계획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조금 약간 그 저희가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이 사람이 네. 이제 그 어떤 충동 통제 장애 관련돼 있는 그 절도 광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은 네. 뭐 나중에 이제 그 또 저희 원장님 말씀을 하시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이건 약간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계획적인 것은 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네. 실제로 이제 훔친 빵을 자기가 남에게 팔아서 돈으로 바꾸거나 네. 자기가 먹었던 것이 아니고 그걸 집안에다가 쌓아놓고 그다음에 그게 상하면 버렸다는 거예요. 음흠. 그러니까는 어떤 그 제품에 있어서의 어떤 그 금전적 가치에 관련돼 가지고 본인이 전혀 그것을 이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네. 자기에게 별로 소용이 없는 물건을 훔쳤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이런 것은 이제 그 충동적으로 이런 것이 일어나면은 심적인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는 여기 와서 절도를 하게 되면 뭔가 심적인 안정감을 찾는다라고 네. 한다면 이 절도광의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아하. 일단 이제 이 가게에서는 하도 이제 뭐가 좀 이상해서 월말 정산을 보니까 네.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CCTV를 보다 이 사람을 검거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월말 정산하다 보면 당연히 이 물건 들어온 거랑 들어온 돈이랑 비잖아요. 이상하다. CCTV를 돌려봤더니
어떤 점이 이상했냐면요. 빵집 주변에서 평소에 1시간 동안 앉아있고 가방을 들고 상품 진열대 앞을 서성이던 여성이 포착이 됐대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인가 보다 해서 CCTV를 돌려보다가 딱 범행 장면을 고스란히 포착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마트에 가면 여러 가지 물건 많잖아요. 왜 하필 빵이었어요, 이 여성? 그러니까 이 여성이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아하. 남편과 별거하면서 우울증을 앓게 됐는데 아하. 이 빵을 훔치면서 알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고 해요. 허허. 이런 희열을 느끼니까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 여성은 진술했습니다. 희열, 네, 이거 앞서서- 어떻게 봐야 되는, 네네, 말씀하시죠. 오윤정 교수님께서 이게 단순히 어떤 뭐 우울이나 이런 이게 여성들이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생리기간이나 이럴 때 절도하고 예, 약간 예. 도벽이 생기는 이런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문제냐, 아니면 이걸 내가 되팔아서 금전적인 어떤 그러니까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정말 범죄 행위냐. 근데 이 여성의 경우는 굉장히 애매한 게, 아까 제가 두리뭉술하게 예약한 빵 찾아갈게요 이야기를 했지만, 지능적으로 머리를 써서 이걸 상습적으로 하거든요. 말하자면 아까 뭘까요? 마트를 통과할 때 네. 그냥 뭐 예약할게요라는 게 한두 번이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은 뭐였냐면, 빵이 뭐 1,000원짜리, 1,500원짜리 몇 개를 한꺼번에 사게 되면 빵집에서 한 봉지에 이걸 다 넣어서 바코드를 새로 붙여줘요.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바코드를 다 붙여준 봉지를 계산대까지 가는 와중에 다시 뜯어서 아하. 낱개 봉지에 이제 가격표가 안 붙어 있는 낱개 봉지를 가지고 이건 가격표 없는 거다. 그러니까 뭐 줬다 덤으로 줬다거나 아니면 저 안에서 아하, 계산을 네. 했다거나.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약간 범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지능적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그러니까요. 고가의 무슨 보석 같은 걸 절도하는 이런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성이 상당히 지능적으로 범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단순히 뭐 슬쩍 훔쳐서 뭐 쾌락을 느끼기 위한 것이냐,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은 절도 범인 건 아하. 분명합니다. 그런데 앞서 오윤성 교수님 표현 중에 절도강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최명기 원장님. 그런데 이 여성 앞서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 중에 절도하면서 성공을 하면 희열을 느낀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은 이 여성이 만약에 요번에 우울증이 생기기 전에는 절도를 한 적이 없다가 네. 안 그러던 사람이 진짜 5, 6개월 만에 처음 했다 그러면 그때는 절도강보다는 우울증에 의한 쪽이 좀 가깝고요. 아하. 그러나 아마 이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울증이지만 보통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절도를 안 하고 참을 수 있는데 네. 우울증인데 생리적 기간이 겹쳤을 때는 참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우울증일 때는 우리가 보통은 식욕이 줄어들지만 어떤 경우에는 식욕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게 네. 식욕이 늘어난다는 뜻이 우리가 먹는 뭐 밥 3끼를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아하. 본인이 좋아하는 특정한 음식에 대한 식욕이 늘어납니다. 그러겠네요. 기름진 음식, 아, 단 거. 네. 근데 이 여성은 꼭 케이크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희열이라고 하는 게 훔친 데서 희열이 아니라 이거를 가져와서 잔뜩 먹을 수 있다는 데서 희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잔뜩 쌓아놓게 되면은 자존감이 올라가고요. 아하. 마지막으로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아하. 네, 마지막으로 우울증에서는 그 보통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네. 우리는 그러니까 뭐 때리거나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충동 조절 능력이 우울증으로 떨어져서 짜증을 내고요. 아하.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마시고요. 네. 어떤 사람은 이제 도박을 하기도 하고요. 이 여성이 만약에 빵을 살 정도의 충분한 돈이 있었으면은 아마 빵을 갖다 쇼핑을 했을지도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지다가 보니까 네. 이 여성의 경우에는 우울증 때문에 빵을 훔쳤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네. 겁니다. 최근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멀어지면서 우울증이 오자 빵을 훔쳤다는 이 여성. 그런데 임방글 변호사님, 경찰에 딱 붙잡힌 이후에 그 빵집에 피해 금액을 다 갚아줬대요. 그럼 처벌 못하는 거예요, 혹시? 아니요, 처벌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처벌이 굉장히 약해지겠죠. 아. 우선 우울증으로 인해서 내가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라는 거 이유만으로 처벌 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 예, 내가 어떤 범죄를 할 때 어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을 정도, 아니면 그게 굉장히 부족할 정도, 이래야 어떤 형을 감면받는데, 아, 그래요? 그런 경우가 설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도 변제를 다 했잖아요. 네. 근데 250만 원을 여기 변제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피해자 측에서는 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또 의사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형이 굉장히 낮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형은 굉장히 낮게 됩니다. 그러네요.
뭐 이번 사건을 계기로요, 이 마트 내에 입점해 있는 꼭 무슨 이 빵집뿐만 아니라요, 마트 내 입점해 있는 가게들도 이런 건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예약했던 거 물건을 가지러 왔다는 말은 혹시 상대방 그 손님이 기분 나쁘지 않는 선에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도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로 깜깜하면 앞만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양심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차라리 실수라고 믿고 싶었지만 두 눈으로 목격하고도 그냥 지나쳐버린 뻔뻔한 운전자의 모습입니다. 당시의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의 한 시장 골목길입니다. 지금 어스름한 새벽 시간에 한 남성이 누워 있는데요. 이때 차량 한 대가 나타나더니 남성 쪽으로 방향을 꺾습니다. 저 길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하. 분명히 전조등까지 켜져 있었는데도요. 그런데 저 차량이 문을 열어서 남성을 확인하고도 다시 남성을 치고 그냥 달아납니다. 아니, 저 차량 밑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문을 열고 사람을 확인하고도 사람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건데 네. 다행히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어허. 지금 신고를 한 여성이에요. 네.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을 하고요. 네. 저 3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지는데 전날 저 남성은 머리와 허리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 천만다행으로 일단은 생명은 건졌으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장영 교수님, 지금 CCTV상 보면 정말 저 차량 운전자가 저 밑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도 상당 거리를 간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뭐 자세한 사연은 뭐 뒤에 짚어보겠지만 좀 보기만 해도 끔찍한 사건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네. 다행히 지금 사망하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좀 우리가 다행이라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차 안에 정말 깔려 있는데 그거를 확인을 하고 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거나 뭐 119를 부르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네. 당연히 여기서 무슨 이럴 만한 사연이 있었을까 의심이 살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문제는 운전자 혼자 차에 타 있었던 게 아니라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총 아하. 3명이 차 안에 타 있었는데 그러니까 셋 다 알았던 거죠. 사람이 있었고 우리가 이 차를 지나간 거예요. 아. 그래서 차가 이미 사라진 다음에 앞서 CCTV에 그 이후에 어떤 남성 하나가 어슬렁어슬렁 걸어와서 네.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던 행인이 아니라 동승자 중에 한 명이 다시 현장에 와서 그런 거예요? 이 현장에서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네. 아마 사망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을 했겠죠. 그러고 아하. 나서 119에 신고를 하고 네. 동승자가 거기서 119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자초지종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본인은 신고를 하고 또 역시 도망을 갑니다. 하하. 그 다음에 범인이 붙잡힌 거는 뺑소니니까 CCTV에 당연히 저렇게 찍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범인은 잡았습니다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버젓이 자기 차량 밑에 사람이 있었던 걸 알면서도 앞서 CCTV 보셨죠? 현장을 떠나고 맙니다. 아무런 구호 조치도 없이요. 정말로 온몸에 지금 골절상을 입고 병원 중환자실에 있대요. 이 피해자는요. 근데 정말로 다행인 건 천만다행인 건 이 양심 없는 운전자를 잡았네요. 오윤성 교수님. 뭐 저렇게 도주를 하면 뭐 거의 그 검거율 100%입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 그 근처에 전부 다 CCTV가 있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나와가지고 피해자를 확인까지 하고 네. 하는 그것까지 다 찍혔지 않습니까? 네. 누군가는 다 보고 있단 말이죠. 아하. 사람이 보든 아니면 CCTV가 보든. 네. 근데 이제 아마 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추정컨대 네. 아마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왜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저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자신들의 음주 사실까지도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저런 행동을 했을 텐데 네. 저 사람들은 이제 이런 그 심리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하. 그리고 아니 지금 자기는 정말 어떻게 속된 표현을 하면 재수가 없었다. 네. 자기는 만약에 그것만 안 있었으면은 음주운전 측정도 안 하고 자기 집에 갈 수 있었었는데 네. 그렇게 그 사람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자기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마음이 없어서 그 현장을 도주를 한 것 같은데 아하. 결국은 저건 음주는 나중에 이제 지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뺑소니로 아하. 강한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네. 있는 거죠. 홍순빈 아나운서, 앞서 오윤성 교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지금
동승자가 3명, 그리고 운전자 1명, 도합 저 차에는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 저 운전자가 음주 운전했을 가능성도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경찰 조사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사고 전날 오후 8시에 동승자 3명과 지금 이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사고 당일 새벽 3시에 운전자가 그러니까 이들의 합류가 됐다는 사실까지는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운전자는 지금 계속해서 뭐 술을 안 마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경찰은 그럼에도 음주를 했을 것으로 보고 총력을 해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단순히요, 이 사람이 당시에 동승자 3명이 원래 저녁에 술자리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나중에 운전자가 합류한 거예요. 합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자도 술을 마셨을 것이다. 상황만 놓고 이렇게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임방글 변호사님, 이 사람이 운전자가 과거에 음주 관련 뭐가 좀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 음주운전 경력이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하. 2009년에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네.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네.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냥 추정컨대 네. 아까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대로 이렇게 사고를 내고도 그냥 간 이유가 혹시 지난 이런 음주운전 전력들 또 이때도 술을 마셔서 이렇게 도주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네. 계속 이제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그러니까요. 보이고요. 우선 처벌은 네. 우선 얼마 전에 또 윤창호법이 시행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술을 마시고 운전이 불가능한,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처벌 기준을 굉장히 강화해 놨습니다. 기존에도 셌지만 더 강화시켰어요. 그런데 네. 지금 당장 술을 마셨는지부터 지금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나는 술을 안 마셨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가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네. 보이고요. 근데 이거 외에 사실 이거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게 사실 뺑소니입니다.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하는데요. 네. 이 형이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위험운전 치사상죄보다 더 큽니다. 아하.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만약에 내가 술을 마셔서 했던 게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 1년 이상 15년 이하예요. 사람을 네. 다치게 했으니까. 어허. 그런데 뺑소니, 도주차량에 해당되면 그냥 1년 이상입니다. 아. 15년 이하가 아니라. 이하가 없고. 예, 아. 이하가 아니라 그러니까 30년 이하가 되겠죠. 네. 따지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더 중한 죄라서 아하. 굉장히 어쨌든 중한 처벌은 네. 예상이 됩니다. 경찰도 이 사람들의 진술만 믿고 그냥 넘어갈 리는 없죠. 경찰도 꼼꼼히 들여다볼 텐데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 행적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다니면서 친구들이 술 먹었던 데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음주했는지 여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나오면은 2차 조사하고 영장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앞서 CCTV를 보면 이 운전자가 우회전하는 상황이었고 그 피해 남성은 도로에 누워있던 상황이라서 정말로 못 봤다고 쳐요. 하지만 그 다음 CCTV 장면이 자신의 차량 밑에 피해 남성이 있던 걸 확인했잖아요. 최명규 원장님. 그럼 구호 조치를 했어야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당시에 이제 생명이 유지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옆에 있으나 안 있으나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고 합리화해요. 아하. 그리고 본인들은 응급 119에 신고는 했으니까 네. 자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동승자들이 만약에 술을 마시고 있다가 운전자를 오게 했는데 사고가 나게 되면은 이 동승자들은 자신들로 인해서 운전자를 갖다 곤란한 영향을 끼치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수를 갖다 권한다는 게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원망을 사게 되니까 아하. 어떤 해서 운전자의 입장에 동조하게 되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참 잔인한 게 뭔가 하면은 지금은 동승자도 이런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음주운전을 방조했으니까. 이게 만약에 음주운전이었다 그러면. 네. 그러나 벌금이 됐든 뭐가 됐든 결국 자기들의 입장에서 뭔가 피해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엄청난 피해를 갖다 피해자한테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받은 작은 피해가 본인들한테 엄청나게 크게 느끼는 거예요. 네. 정말로 그나마 동승자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어서 주변 사람에게 119 불러달라고 신고해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요. 저 상태로 방치가 됐다면 정말로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지 장담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단죄, 법의 단죄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참, 이거는요, 단순하게 넘기지 않는 뭔가 이 주의력, 정말로 그게 필요해요. 그게 빛났던 사건이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한 여성이요. 한 50대 여성이 이날 퇴근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하철역 근처에서 우연히 두 남성의 대화를 듣게 되는데요. 한 40대 남성이 한도가 안 돼서 돈을 못 찾으면 어떡하죠? 라고 하니까 다른 20대 남성이 오늘 300만 원 찾았으니 나머지는 내일 찾으면 돼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은행 근처 흡연 구역이었는데요. 네. 뭐 은행 직원과 고객과의 대화 같기도 하고 네. 또 은행 직원 뭐 선후배 간의 대화 같기도 하고 여성이 보기에도 처음에는 은행 근처에서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대화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여성이요. 이 남성 두 명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네. 보이스피싱범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네. 관련해서는 이 여성의 목소리로 한번 직접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한 남자가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이 저 한도가 안 되면 어떡하죠? 이렇게 말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하는 말이 좀 전에 300만 원 입금됐으니까 내일 이렇게 하면서 말끝을 흐려요. 제 친구도 이걸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좀 여러 번 하면 돈 좀 벌겠는데요. 부사님 제가 좀 보이스피싱 의심 가는 대화 내용을 들었는데 저 혹시 아니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바로 경찰을 보내주겠다고 이러시더라고요. 이게요, 지금 오윤성 교수님, 이 여성분이요, 그냥 흘려 들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거기가 앞서서 얘기하면 흡연구역, 남성들 흡연구역이면 일반, 남녀를 떠나서 담배 안 피신 분들 가기도 싫은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 들려오는 목소리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뭔가를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이제 50대 여성분인데 네. 아마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좀 그 주위에 있는 가벼운 걸 이렇게 흘려듣는 그런 성격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귀를 기울인 것인데 네. 뭐 이 두 사람에 있어서의 어떤 대화 자체가 약간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다 하더라도요. 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걸 경찰에다 신고하는 이런 그 어떤 행동까지 연결되는 것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냥 가잖아요, 그냥. 가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좀 약간 그 어색한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네. 돈이 입금돼 있다, 한도가 어떻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여러 번 하면은 돈을 좀 벌겠는데요, 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여성이 생각할 때는, 이건 요즘에 그 보이스피싱 저희 뉴스 파이터에서도 많이 보도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많은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알려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112에 신고를 해가지고 네. 결국 이 범인들을 잡도록끔 하는 아하. 그 단서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참 대단합니다. 네. 그런데요, 진짜 100번 양보해도 저는 이게 만약에 제가 들었다면 그냥 남자를 담배 피우면서 한두마디 하는 줄 알았겠지 이렇게까지 주의 깊게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고를 하신 여성분 앞서 조금 전에 인터뷰 들으셨잖아요. 임방글 변호사님. 네. 정말 암호 같은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남성들이. 조금 전에 300만 원 입금됐으니까 내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이 사람 무슨 얘기를 했던 걸까요? 이제 이 여성분은 이 두 사람이 왜 여기 현금 인출기 부분에 있을까라고 생각한 게, 어허. 이 사람이 이 지연 인출 제도 때문에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그게 뭐예요? 생각을 했대요. 이게 은행에서 워낙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 피해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범들이 이 돈이 입금되면은 30분 안에 이 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금액까지는 30분이 지나야만 ATM기에서 현금 인출해서 돈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네. 처음에 도입될 때는 그게 300만 원이었어요. 300만 원 이상 이체가 되면은 30분 후에 인출할 수 있었는데 아하. 이게 또 이렇게 되면은 또 이 보이스피싱범들이 또
그 금액을 또 낮춥니다. 이거 막 바로. 잔머리 돌리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00만 원으로 지금 현재는 낮춰져 아, 있어요. 그래요? 100만 원 이상 이체가 되면은 30분이 지나야만 이걸 찾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여하튼 이런 지연 인출 제도가 있는데 네. 이 신고하신 여성분이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이거 인출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구나. 네. 이거 보이스피싱범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대박. 생활 상식도 풍부하신 분이어서 저는 진짜 몰랐는데 정말 지연 인출 제도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아, 맞네. 보이스피싱범 왔네라고 생각하시고 112에 신고하셨고 진짜 경찰이 왔나 봐요. 그 이후에도 현장을 떠난 게 아니라요. 경찰분들한테 도움을 주셨대요.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오기 바로 직전인데, 아, 그래. 은행에 들어간 사람은 일단 시식할 마다 체크를 주니까 나는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다. 저 밖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야겠다. 마음을 딱 먹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 사람은 그 은행을 벌써 벗어나고 있어, 서서히. 제가 좀 앞질러서 방향을 눈치를 해서 보여드리고, 잡는 거 보고 저는 돌아왔죠. 경찰이 지구대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제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고 얘기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다치면 경찰관들이 곧 올 거고, 병원에 가서 뭐 어디가 찢어지면 꼬맬 시간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 장희영 교수님, 네. 이 여성분이요. 그래, 난 신고했으니까 난 국민으로서 의무 다 했어. 라고 현장 떠났으면 못 잡았겠네요, 진짜. 그럼요. 정말 대단하다. 인터뷰를 보고 나니까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단순히 뭐 정의, 의협심 이런 게 좀 강하신 분 혹은 아까처럼 많은 걸 알고 계셔서 눈치가 좀 빠른 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본인 스스로 이 문제를 꼭 책임감이 굉장히 꼭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만에 하나 두 명 중에 한 명을 놓치게 되면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해서 저 사람을 내가 잡아야겠다. 또 그 와중에 막 생각을 하시잖아요. 한 명은 CCTV에 찍혔을 테니까 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먼저 달려가서 이제 본인 이 사람입니다라고 하지도 않고 눈짓으로 경찰한테 이 사람이라고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괜히 내가 소리치다가 내가 다칠까봐가 아니라 그것도 상당히 재치를 발휘를 한 거죠. 근데 지금 만에 하나 다칠 경우까지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세상에 오시니까요. 그럼 대부분은 다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신고하고 도망을 가는 게 맞는데 혹은 네. 그래도 할 일 다 한 거잖아요. 신고만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위치를 경찰이 알고 있으니 설마 내가 다치거나 해도 경찰이 와서 나를 구해주겠지. 경찰에 대한 무한한 신뢰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네. 모든 일들이 그리고 아마 이분 지금 이 사건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소개되지 않은 일상에서도 굉장히 정의롭게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들어요. 생각도 해볼 수 예. 있어요. 근데 진짜 저희가 말은 쉽게 하죠. 신고까지는 한다 쳐요. 요즘 뭐 그런 신고 정신 가지신 분들 많으시니까요.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신고를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그러신 분도 있대요. 제 주변 분들은 싹 숨어가지고 가게 이런 데 숨어가지고 경찰이 잡나 안 잡나 보는 분도 있대요. 근데 이분은 끝까지 경찰의 눈짓으로 저기 있다고 다 알려줬대요. 근데 신변의 위협 같은 거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신 것 같아요. 네. 긍정적인 의미에서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가지 이제 심리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상향식 집중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아하. 그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공부해야지 하고 책만 보는 거는 하향식 집중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상향식 집중은 주변에서 여기저기 있는 게 다 들려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산만할 수 있지만 이럴 땐 진짜 요긴한 능력이 되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통해서 또 집중력 자체도 굉장히 강한 건데요. 네. 우리가 얼핏은 지연 인출 제도라는 걸 텔레비에서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순간 기억력이 좋은데 그거를 방금 상향식 집중력으로 얻은 정보랑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매칭을 시키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분이 좋은 힘의 충동성이 있는데요. 네. 이 충동성이 선한 마음을 만나면 용기가 되는 거고요. 아. 나쁜 마음을 만나면은 이제 나쁜 충동성이 되는 건데 그럴 것 같아요. 딱 네. 충동성이 발동을 올리니까 자기 행동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충동성이 긍정적으로 강한 분들은 뭔가 머리에서 났을 때 끝을 봐야 돼요.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끝을 봐야 되고요. 네. 범인을 신고했으면은 범인이 잡히는 거를 내는 것도 봐야지 그러네요. 뭔가 풀리게 되거든요. 네. 그런 점들이 전부 다 함께 복합적으로 심리적으로 작용을 아하. 했어요. 네. 당시에 현장에 출동해서 검거 이 두 명의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했던 경찰도 아마 이 신고해 주신 여성분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매출기에서 빼고 있는 그 사람은 일단 문으로 막아서 확보를 했고 나머지 20대 한 명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찾기만 했거든요.
경기가 많으니까 이제 저희가 특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신고자분이 옆에 계속 있었더라고요. 저희한테는 아는 체를 못하고 옆에서 계속 있다가 이제 제가 특정을 못하니까 옆에서 와가지고 저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줬거든요. 이게 인치체 이게 잡기가 힘드니까 좀 많이 도움이 됐죠, 신고자분이. 그러니까요. 정말로 결정적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앞서 우리 장희영 교수님 말씀처럼 뭔가 이분은 진짜 이 간단치 않으신 분 같아요. 뭔가 정말로 이런 선행을 진짜 좀 하시는 분 아닐까요? 생각도 해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 사건을 알고서 한 얘기는 아니고 원래 그럴 분이다라는 거였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 일이 터졌으니까 원래 성격이 이러십니까? 과거에도 이러셨어요? 라고 당연히 물어봤겠죠. 네. 그랬더니 굉장히 또 유머러스 하시네요. 네. 이분이 있다. 아, 내가 그래요? 지하상가에서도 절도범을 잡은 적이 있다. 대박. 지하상가에서 어떤 여성이 나오는데 보니까 옷가게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 옷 아래로 재킷 아래로 다른 옷이 주섬주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보니 딱 봐도 저 안에다 껴있고 이렇게 훔쳐가지고 나오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여성을 보고 큰 소리로 뭐 지하상가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네. 절도범이다라고 소리를 치고 달려가서 아하. 심지어는 본인이 붙잡아서 네. 제압을 해서 네. 그 여성을 팔을 꺾어서 대박. 정말 TV에 나오는 경찰들처럼 일단은 그 절도범 여성을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네. 본인 스스로도 이제 이렇게 경찰이 뒤늦게 와서 아유 유단자냐 이렇게 이제 반 농담으로 이제 칭찬을 한 거죠. 유단자세요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저는 숨쉬기 운동만 하는 사람인데요라고 재치 있는 답변을 하셨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분은 아마 불의를 보거나 누군가가 그러니까요. 피해를 보는 일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예. 재치가 참 있으신 예. 분인데 그런데 이 신고해 주신 분이요. 당시에 이 보이스피싱범의 이 대화를 엿듣고 그리고 신고까지 하고 또 검거 현장까지 지켜봤던 이유,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까지 저희 제작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이 참 돈 벌기 쉽다. 성공한 사람들은. 예? 참 돈 벌기 쉽다라고 생각하는 그 두 사람의 대화 말이에요. 저는 하루에 14시간을 일을 해요. 월급날 받으면 나한테 수고했다. 칭찬해줘요, 나는. 얘네들은 기본이 안 됐다. 기본이 안 되면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법으로 가르쳐야죠.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가르쳐야죠. 정말 저 말 다가옵니다. 오윤성 교수님.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가 봐요. 14시간 일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거꾸로 한 30년 정도 뒤로 돌려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성 경찰 그 지원을 하시면 정말 그 자기 적성에 꼭 맞는 그런 그 직업을 택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단 저분은 정의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지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용기가 있는 데다가 네 번째는 실행력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경찰에서 여성 경찰들에게 요구하는 능력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분의 도움이 아니었으면은 이 사건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러네요. 그런 사건이었는데 네. 정말 제가 뭐 지켜봐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임방글 변호사님, 이분이 열심히 사시는데요. 하루 14시간이라고 월급 받으면 자기 자신한테 수고했어 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분이랍니다. 이분이 그 보도된 걸 보니까 그러니까 한 그 인터넷 쇼핑 뭐 물류센터에서 제품 포장 일을 하신대요. 아하, 네. 하루에 14시간이면요. 우리가 지금 뭐 주 52시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하루에 14시간이면은 정말 거의 매일 야근하시는 분이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또 일을 다 해서 월급을 받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본인에게 스스로 칭찬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열심히 네. 정직하게 사시는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이스피싱범들이 야, 참 돈 벌기 쉽다. 내 그러니까. 친구도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이건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네.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오인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분이요, 정말 수사관으로서 적합한 그런 능력과 자질을 갖고 계신 분인데, 네. 경찰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사람 혹시 과거에 혹시 수사관을 했던 사람인가? 너무 이 대처하는 네. 거, 상황 판단력이 굉장히 이 수사관의 거의 그러니까요. 그 비등할 정도의 그런 것을 보여주셔서요. 이분은 뭐 경찰에서 뭐 보상금도 주고 네. 뭐 표창장도 준다고 하니까 네. 이런 상 받으시고 앞으로도 또 이렇게 멋진 일들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니까 바람입니다. 충분히 자격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보이스 피싱범들 입장에서는
임자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날. 하여튼 그런 나쁜 일 이제 손 떼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여성분께는요, 저희가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요, 운전하시다가 이거 한두 번쯤은 이런 아찔한 순간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도요. 임방글 변호사님. 네, 작년 2월 6일에 인천에 있는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0대 운전자가 이 3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후 4시경이에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1차로에서 운전하고 있던 택시가 방향등도 켜지 않고 무려 2차선, 그러니까 1차선에서 3차로까지 바로 그냥 끼어들기를 하니까 네. 너무 놀라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확 꺾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필 그 도로에는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60대 행인이 서 있었던 아이고. 거예요. 그래서 그 행인을 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아유. 이 행인이 안타깝게 사망한 그런 사고입니다. 당시에요. 지금 저희가 당시 상황을 구성해 봤는데요. 저런 상황이에요. 저렇게 택시가 저렇게 끼어드니까 저렇게 행인을 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 영상이, 저 3D 영상이 급작스럽게 좀 속도가 빨라서 그렇죠. 상황을 조금 천천히 보여드린다면 1차로에 있던 택시가 이른바 깜빡이, 방향지시등도 안 켜고 쭉 3차로 방향 튼 거예요. 그러니까 3차로에 있던 이 운전자가 너무 놀란 나머지 오른쪽으로 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행인을 치고 말았는데, 오윤성 교수님, 결국은 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운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에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을 치었기 때문에 이거는 긴급 피난에 그 해당이 된다. 그래서 나는 그 처벌을 이제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저희들이 이 3D 걸 보셨습니다만 네. 이 두 분 다 상당히 참 운은 없는 분들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네. 차선 변경을 저런 식으로 급격하게 했었던 그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그 모든 원인을 제공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조사부에서도 네. 이 사건과 연관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네. 그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사고가 이거는 불가피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자기가 피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그 핸들을 꺾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그림 보시면은 저 또 차도 쪽에 지금 피해자가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차를 잡기 위해서 나와 계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불가피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네. 또 재판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네. 저 상황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멀쩡히 1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왜 3차로까지 두 개 차로를 꺾으면서 무리하게 다가왔냐 하실 거예요. 앞서 행인 얘기했잖아요. 그 행인을 발견하고 택시가 손님 태우려고 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3차로를 달 운전자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임방글 변호사님, 이 3차로를 주행하는 운전자가 주장했던 긴급 피난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긴급 피난인 거라는 건요. 좀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해서 나에게 어떤 긴급한 위난 상황이 생깁니다. 네.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택시가 내 앞으로 온 거예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택시와 충돌해서 차가 망가지고 내가 다칠 수 있겠죠. 이런 긴급한 위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법익을 침해하는 부분은 이거를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긴급한 상황이니까 이걸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런 건데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네. 요건 중에 특히 가장 이제 큰 요건 중에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보충성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그 방법 자체가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재판부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좀 운전대 각도를 네. 좀 다르게 해서 그러니까 그 다르게 해서 행인도 치지 않고 그 택시도 피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또 다른 방법. 아니면 급제동을 밟는 방법. 네. 이런 거 없이 그냥 핸들을 확 꺾는 거. 이거는 최후의 방법.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봐서 긴급 피난은 인정하지 않았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고 경위가 굉장히
좀 급박했잖아요. 급박한 상황에서 네. 굉장히 자신의 어떤 그 치매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네. 사람이 사망한 그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네.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본인은 택시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벌금 1,200만 원 선고해서 억울하다 할 테고, 반면 그 피해를 당하신 행인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이분 유족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도 벌금형이다. 이분 유족들 나름대로 또 뭔가 재판에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저 앞서 오윤선 교수님이 둘 다 불운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도 택시기사가 갑자기 그렇게 두 차선을 치고 들어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고, 심지어 이분은 조금 억울할 수 있는 게 본인만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안전조사부에서 조사를 했을 때에도 이것은 긴급 피난이다라는 결과를 내렸어요. 이것 외에는 차선을 꺾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차량의 속도, 그 택시가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차량의 속도, 이 차가 달리고 있던 속도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피해자와의 거리를 고려한다면 사람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도로교통안전조사원들은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다시 이걸 들여다보니,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다라기보다는 앞서 설명한 대로 급 제동을 걸거나 핸들 각도를 조금만 달리했어도 사람을 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런 결론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가해자로 된 이 사람도 지금 상당히 속상한 상황이고, 지금 1,200만 원을 가지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유가족 입장에서도 과연 이게 전적으로 그 운전자의 잘못이냐, 아니면 그럼 택시기사는 그럼 뭐지? 이 사람은 어떤 죄가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참혹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벌금 1,200만 원이라는 1심 결과가 나온 사건입니다. 아니 그러면 임방글 변호사님, 갑작스럽게 1차로에서 3차로까지 쫙 오던 그 택시기사 현장에서 그냥 가버렸는데 아무런 처벌도 안 받아요, 그러면? 아무런 처벌도 안 받으면은 우리 정의에 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네. 당연히 처벌 받습니다. 네. 자, 우선 차선을 급격하게 변경을 해서 사고를 유발한 1차 책임자가 1차 책임을 지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택시 기사가 사고가 난 걸 봤어요. 보고도 그냥 갔거든요. 보고 간 거예요? 사고를 유발한 사람이 또 전혀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네. 굉장히 중죄인데요. 네. 근데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합의한 점이 고려돼서 집행유예,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물론 모든 택시기사분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 택시기사분들이 저희도 운전하다 보면 정말 무리하게 손님을 태우려는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저렇게 무리하게 핸들을 꺾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도로에서는요, 서로 배려하는, 서로 신뢰하는 신의칙의 원칙이 지켜지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욕설은요, 정말 어른들끼리만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니에요. 정말 아이들한테도 욕설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자, 이거는 아마 아이 두고 많이 출근하시던 엄마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관심을 갖게 보실 내용일 텐데요. 네네. 2017년 9월 생후 10개월의 아이를 둔 엄마가 네. 돌보미를 고용해서 아이를 맡기고 출근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이 상태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어허. 그러면 의심해 보는 게 내가 없는 동안 혹시 돌보미가 아이를 제대로 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네. 그래서 초소형 녹음기를 몰래 켜두고, 그러니까 도우미에게는 당연히 얘기하지 않고 돌보미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출근을 합니다. 네. 퇴근해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가 나와 있던 거예요. 뭐냐, 어허. 때리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리기도 아이고. 하고요.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도 아이고. 들리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이 돌보미의 욕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허. 즉 아이에게 하는 욕설. 어허. 이런 게 들리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네. 없겠죠. 그래서 이 돌보미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아하. 고소했는데 돌보미는 나는 안 때렸다. 음흠. 나는 욕설도 안 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아이를 잘 봤다. 이렇게 부인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녹음기를 들이밀잖아요. 이거 봐라. 들어봐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녹음된 것 중에 욕설 부분. 욕설 부분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이게 이제 결국 이
돌보미가 재판에 넘겨지게 됐는데 혹시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오윤성 교수님? 일단 이제 재판부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이구, 무죄예요? 예, 그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그 사건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그 증거가 녹음을 한 그 자료란 말이죠. 그런데 일단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야 이게 뭐 애를 폭행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 있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돌보미의 자백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없다. 네.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이 녹음이 문제가 됐는데요. 네. 이게 이제 공개되지 않는 그런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녹음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즉 통신비밀보호법상에 있어서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욕을 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로 보고 이건 증거 능력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1심에서 무죄, 지금 임방글 변호사님, 네. 아이 엄마 입장에서는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뛰도록 다녀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걸? 그렇죠. 녹음기 안에 명백하게 돌보미가 내 아이에게 욕설을 하는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는데 네. 그런데 1심에서는 이걸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어허. 그 이유가 앞서 설명은 해주셨지만 이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아예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그걸 타인 간의 대화, 그러니까 돌보미와 아이와 둘 사이의 대화로 본 거예요. 아하. 그런데 항소심은 그건 대화가 아니다. 하하. 라고 본 거예요. 네. 돌보미와 아이가 무슨 대화냐. 대화겠냐. 이건 아하. 대화가 아니다라고 해서 네. 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 그거에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고 했고요. 또 이제 아마 변호인 측에서 피고인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네. 이거 왜 몰래 녹음하느냐. 이거 내 인격권 침해당했다. 내지는 나도 사생활이 있는데 이 사생활 침해하는 불법적인 녹음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네. 2심 재판부는 아동 학대 범죄를 발견한다는 이거 굉장히 이런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그런 공익적 요구와 그리고 이 사람의 인격권 비교했을 때 이게 인격권 침해라고까지는 보기 어렵다라고 봤고요. 네. 또 이 아이를 돌보는 그 공간이 어떤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되는 영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아하. 해서 그 녹음기에 녹음된 그 음성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고요. 아하. 그래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 나름대로 장 교수님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일단은요. 그렇죠. 누가 봐도 명백하게 욕설을 하고 이런 게 증거가 있음에도 이게 불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이 자체가 사실 얼마나 모순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불법적인 증거가 증거로 쓰이지 않게 한 적당한 취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사건은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 감는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서 그 1심과 다른 항소심 결과가 나온 게 공익적 요구와 비교할 때 이게 과연 불법이든 뭐든 간에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했건 간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현격하게 그렇게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여성 변호사에도 마찬가지로 아동이 사각지대에서 학대 방치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재판 결과다라는 네. 평을 내놨습니다. 이 아이가요, 아무리 뭐 얼마 안 된 젖먹이라 할지라도요, 욕하는 거 다 알아들을 거예요. 느낌상으로요. 그럼요. 정서적으로 얼마나 학대를 받았을 거예요. 정말로 아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